안녕하세요. 미중 갈등 속 한국 로봇 산업의 기회 토크쇼의 좌장을 맡게 된 한양대 명예교수 겸 코아롭 대표로 있는 서일홍입니다. 제가 이 중요한 토크쇼의 좌장을 맡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로봇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로봇 생산 기지로서 저희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중국산 로봇의 보안 문제, 품질 문제와 연결되면서 제조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한국을 전 세계 로봇 공장의 잠재적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토크쇼는 과연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로봇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여러 전문가분들과 토의해보고 또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모색해서 한국 로봇 산업에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90분간 산학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쇼 참석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오른쪽으로부터 유진로봇의 박성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LG전자 생산기술 담당 김용진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끝자리에 생기원 배지훈 로봇 연구 부문장님,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으로 SBB테크 유재환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개발 부문장이신 이광규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끝자리에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문희창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얘기해야 될 주제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3가지는 20분씩, 그리고 나머지는 15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패널리스트들께서 본인의 의견을 2분에서 4분 정도의 길이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토크쇼 주제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 로봇 업계의 현황과 부족한 점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먼저 로봇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유진로봇 박성주 대표님께서 국내 로봇 업계의 현실이나 현상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족한 점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해 들리는데 이런 공식 회의나 아니면 포럼 같은 데서 이제 단골 주제로 나오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상생, 협력, 또 생태계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거론되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15년 전, 20년에도 이런 거는 이제 단골 메뉴로 나왔던 말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부족한 점이 또 그런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협력이 안 된다는 걸 방증하는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제가 그래서 이 사례를 정말로 협력이 잘 돼서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중국의 청소 로봇 업체들 얘기를 조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이전에는 중국의 청소 로봇 하면 누구나 다 굉장히 품질도 안 좋고 로봇으로서 기본 성능도 안 되고 값은 싸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2017년 그 해부터 갑작스럽게 혜성같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한국 시장 할 거 없이 전 세계 마켓시어 1등이 그 한 해에 중국 업체들이 다 싹쓸이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걸까 하고서 이제 쭉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도 몇 번 가고 이렇게 가서 좀 여러 업체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청소 로봇을 만들기 위한 그 서플라이 체인들,
예를 들어서 로봇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 금융업체, 생산업체, 또 부품업체, 심지어는 뭐 청소로봇용 바퀴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든지 청소로봇의 그 생산 규모가 적어도 뭐 500만 개 이상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당시에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소로봇용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국 전체를 털어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두세 개 업체들이 그 많은 중국의 업체에 그 솔루션을 모두 다 제공을 했다는 거죠. 제가 방문했던 회사도 100개 이상의 회사에 그 로봇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중국 사람들, 중국 그 로봇 업체들이 이 로봇 시장은 중국이 다 리드를 한다. 트렌드도 리드하고 제품의 성능도 리드하고 품질도 리드하고 가격도 리드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시장에 가보면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그걸 잘 벤치마킹 할 필요가 좀 있겠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생태계를 조금 살펴보면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반면에 내가 중심이 되는 협력은 협력인 거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참여할 땐 그건 협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생태계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사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부족한 점이고, 자칫하다가는 청소 로봇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로봇 산업에도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김용진 산무님, 배지훈 부문장님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유지한 대표님, 이광규 상무님, 문희창 교수님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업계 로봇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면서 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중견 중소 대기업에 로봇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최수가 약 2,4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고, 그 중에 1.5%가 대기업이고 이제 98.5%가 중견 중소기업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 2,400여 개의 플레이어들이 연간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 시장에서 이 한국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매출에 대한 규모는 아직 많이 작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것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 글로벌 특허의 한 58%가 중국이 가지고 있고 한국 기업은 한 6% 정도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LG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제조 인더스트리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첫 번째는 저희는 신뢰성을 보고 있습니다. 뭐 신뢰성이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명뿐만 아니라 정밀도, 그다음에 속도, 뭐 안정성, 이 전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 뭐 감속기, 드라이버 이런 부분인데, 실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협동 로봇에서 수입하는 부품이 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우리나라 로봇 업계가 아직은 많이 미흡한 거라 현재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로봇 사용자 입장에서 그 신뢰성 말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는 결국은 좀 사용 편의성인 것 같습니다. 이 사용자가 로봇만 사가지고 본인이 직접 인스톨하고 쉽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로봇 업계마다 그런 HMI 구성이나 사용이나 어떤 티칭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산업계에서는 직접 그런 부분들을 다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조 현장에서 약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연구소에서 온 그 입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4단계원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연구소는 그 학교에서 그 원천적이고 좀 도전적인 그 연구를 수행하면, 연구소는 이제 그 사이 기업과 학교 사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을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중간에서 이제 그 역할을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그 현황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에서 보는 입장은 조금 기초 체력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유행이나 그 대처는 굉장히 빠른 데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원천적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국내 이제 제품, 기업에서 낸 제품을 빨리 다른 데보다 도입을 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지를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하다가 보면 조금 말썽이 생기거나 뭔가 했을 때 사실은 기업에다가 이제 이런 그 리포트를 하거나 사실은 그 피드백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이제 그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 보면 아까 그 상무님 LG 상무님 말씀하셨는데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는데 그것들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그 기업에다 실제로 물어보면 기업에서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대응하기 되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원천적인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상위단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원천적인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소재나 부품들 그런 것들 투자를 좀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물론 학교나 이제 인력 양성 사업들을 통해서 그 로봇 전문 인력들 양성이 좀 많이 되어야 좀 기업들이 조금 사업화하고 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배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로봇 부품 업체의 대표로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로봇 부품 업체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최근에 9월달에 나온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도 밀린다. 이런 투로 정경련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로봇 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매겼을 때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다음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 경쟁력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로봇 부품 부분에서의 어떤 작업이라든지 로봇 부품 조달 부분에서의 낮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기업으로 본다면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 로봇 기업에서 적용되고 또 실제로 또 매출로서 연계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거 하나만 올인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로봇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부품업체, 부품이라 한다면 이제 저희는 감속기를 하고 있지만은 모터, 센서, 어떤 소프트웨어도 부품이라 한다면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부품 업체들의 어떤 기본기, 그리고 또 이게 스스로 자생하고, 그리고 또 로봇 기업한테 높은 품질, 신뢰성 있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국내에서는 좀 미흡하고, 이게 좀 더 육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한국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들이 대체로 다 지금 후발 주자죠. 그래서 실제로 놓고 보면은 메이저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서는 볼륨의 크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 원가에 대한 챌린지를 계속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소업체로 내려가면서 더 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그 큰 메이저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볼륨이 작다 보니까 제조 원가 자체를 낮추지 못하고 볼륨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려우니까 제품 원가를 낮추기가 어렵고 메이저 업체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재투자가 또 어렵게 되고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업계에서 처한 현황 자체가 중국에서는 정부 지원이라던가 또는 내수 마켓의 큰 규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초반에 생산성이라던가 또는 품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안 좋아졌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보고 실패하면서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의 품질들이 이전에는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서 갔던 것들이 품질이 많이 올라오면서 가성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따라오고 메이저 업체들하고는 여전히 볼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아니면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갭 사이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이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소재라던가 또는 부품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핵심 요소품에 대한 내수에서의 국산화라던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서 다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딴 것보다는 일단 이제 제가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듣는 말은 저 학교에서 좋은 인력을 좀 달라. 그러니까 회사로 좋은 인력을 좀 배출 학생들 좋은 학생들 있으면은 소개해 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누굴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지금 로봇의 업체들이 되게 많이 아까 2,000개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로봇 업체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 산업이라고 했고 로봇 산업 생태계를 얘기하지만 이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생태계 우리가 말하는 생태계가 뭐 제조업인지 아니면은 유통업인지 아니면 SI업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적정한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제로 생태계에 따른 어떤 역할, 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인력을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또 현상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다양한 어떤 로봇들, 서비스 로봇들, 제조 로봇들을 만들어 보게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부품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부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한국 업체한테 구매를 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게 되면은 소량은 판매하지 않는다. 대량으로만 판매한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찾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온라인 몰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몰인데 대부분 다 이제 중국의 몰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로봇 산업에서의 가장 저는 그 문제점 부족한 거는 결국에는 적정한 인력을 제때 공급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인력들에게 좋은 부품, 좋은 양질 부품을 국내에서 공급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6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그 우리 로봇 업계의 현황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1분 정도 조금 보태면 생태계 우리나라의 로봇의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중국을 극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 이제 매니팩처링 우리 대기업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가 또 중소기업 간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각자 도생을 하는 거지 어떻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이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큰 생태계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 전 세계 로봇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먼저
그 로봇 부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SBB테크의 유지환 대표님께 먼저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광규 상무님, 문희창 교수님 순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끝나면 왼쪽에 앉아 계신 박성주 대표님, 김용진 상무님, 배지훈 부문장님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자연에서의 생태계를 한다면 그 생태계 구성하는 뭐 모든 동물, 식물, 인간 모두가 어떤 공존을 하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로봇 부품 업체에서 본다면 로봇 부품 업체가 이제 생존을 하려면 저희 부품을 사서 쓰는 저희 상위 그 커스터머인 로봇 기업들하고의 어떤 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제품의 공급 그리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추가적인 개발 이런 데에서 어떤 선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국내 어떤 로봇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뭐 해외 쪽에 어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양이 많아서 그게 남은 부분을 실제 이제 국내 로봇 기업한테 어떤 물량을 할애하기 때문에 로봇 기업으로서는 그 물량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생존의 문제에 좀 닥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또 장기적으로 어떤 저희 제품을 넣고 그리고 또 시험을 통과하고 또 통과한 이후에도 채택해 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뭐 이런 기초 체력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태계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대부분은 그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지 또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해서 또 생존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이 아니라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면서 먹고 사는 뭐 이런 또 악순환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려면 그 어떤 그 상위 로봇 기업가의 어떤 그 부품 개발에 대한 그 어떤 그 얼라이언스를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또 어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 빠른 또 생산에 대한 적용 뭐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부품 기업들 간에도 서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오로지 우리가 생산한 부품만 뭐 공급해야 되고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국내에서 어떤 좁은 시장에서 뭐 그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최근에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저희 회사의 경쟁 회사와 비교해서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뭐 어떤 성능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경쟁력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어떠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근데 저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거의 더 큰 회사인 어떤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 그리고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테리토리 정하고 또 코어하고 이런 또 그 같은 부품 업체끼들의 어떤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선순환되는 생태가 좀 만들어진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계는 사실은 어느 하나만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로봇이 판매돼서 수요 업체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소재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물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공 부품들, 그다음에 제조 공장, 그다음에 로봇 조립 업체, 생산 업체,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제품이 생산 중단 위기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 반도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당사에서 인증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커넥터류와 관련된 아주 단순한 사소한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싱이 사실은 급하게 해당하는 업체, 일본 업체였는데 그쪽에서 중단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생기는 것들인데 이게 국내로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어서 당장의 생산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듯이 사실은 지금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탄탄해지려고 하면은 어느 하나의 잘하는 부품들 그런 것보다는 주물업체들 또는 어떤 부품업체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면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탄탄해지고 건강해져야
우리 로봇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로봇 제조 생태계를 정확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거가 완성된 제품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그 로봇 업계의 생태계가 약간 좀 희한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과 달리 우리나라의 그 로봇의 완성된 제품은 결국에는 어떤 로봇을 생산한 업체가 주가 아니라 SI라고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로봇 제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로봇 제조한 거를 대기업이 하고 SI 업체는 중소기업이 합니다. 근데 이 SI 업체는 고객이 또 대기업이라고 하는 되게 특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이거에 맞도록 업체를 육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또 생태계를 또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맞는 생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이라는 분류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 서비스 로봇은 대량 생산이 적합하지 않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업체들이 거기에 맞게 업체들을 선정하고 어떤 협력업체, 뭐 파트너 업체, 솔루션 공급업체 이런 거가 결국엔 대량 생산에 맞는 생태계와 소량 생산에 맞는 생태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육성을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로봇 제조가 이제 원활히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오늘 대전제가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의 기회가 되느냐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로봇 업계들을 보면 매출이 한 수천억에 이르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미디엄 사이즈의 기업들일 텐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도산이 되거나 도산 직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우리나라의 제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제조는 경쟁력 지수로 볼 때 세계 4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제조 강국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 강국이 계속해서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제조 강국이 아니라 이런 R&D 능력, 이런 기술력이 제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 시점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불투명한 것이 많아요. 불확실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거, 안보적인 거, 외교적인 거 모든 것도 불안정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의 취향이 공급자보다 훨씬 더 앞서서 빠르게 변화간다는 것이 그게 또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제조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제 소견에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개발해왔던 모든 로봇 기술들, 그다음에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적인 기술들을 모두 다 제조업에 다 접목을 해서 제조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빠르게 제조업이 유연해야 되고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고 굉장히 속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유연하고 그다음에 그 빠르게 대응을 하려면 그런 로봇 기술이라든가 AI 기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제조업에 다 집어 넣어서 제조업을 다시 한번 더 빠르고 유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쪽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무엇보다도 제조 혁신에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제조 산업뿐만이 아니라 로봇 제조 생태계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로봇 제조 생태계를 좀 잘 구축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공급자 관점하고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잠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고객이 필요한 로봇을 적기적소에 좋은 품질의 로봇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매출 했을 때 5조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다 보니까 로봇 자체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R&D를 기업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 부분은 요 이후에 또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로봇 자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 부품을 좀 내재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뭐 정부의 어떤 서포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로봇을 잘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은 결국은 그 로봇을 통해서 로봇을 잘 사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역량이 한국이 높다면은 뭐 글로벌에서 한국에 대한 솔루션을 살 거거든요. 그 잘 활용하는 역량을 뭐 솔루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실제 이렇게 제조 기업에서는 뭐 용접을 하기 위한 로봇을 만든다라면은 그 현재까지는 로봇 메이커들은 로봇만 납품을 하는 경우고 중간에 SI 기업이 장비 회사가 있든 아니면은 수요 기업이 있든 바로 뭐 비전 쪽이나 그 매니플레이션 이런 AI 기능을 카메라를 달아서 그거를 전체적인 SI를 통해서 솔루션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용접 설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로봇 응용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문제가 두 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제조기업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같이 풀 생태계가 필요한데 지금의 어떤 로봇 기업들이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제공해서는 아직도 볼륨이 크지 않으니 거기에 어떤 공정기술 역량을 그런 수요기업이랑 같이 애드를 해서 어떤 솔루션 형태의 패키지로 좀 특화되게 좀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좀 더 다양화시키고 어떤 로봇 전문 회사가 아니라 A라는 회사는 용접 로봇 솔루션 회사, B라는 회사는 뭐 디스펜싱 로봇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좀 더 승화된다라면은 좀 수요 기업 입장에서 좀 더 빠르게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로봇 생태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좀 품질 좋은 로봇 잘 만들어야 되고 이 로봇을 잘 응용해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두 가지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 생태계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태계라고 하면 사실은 그 공급자, 로봇 기업들, 로봇 메이커가 있고 그래서 로봇 메이커에서는 좋은 로봇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급받은 로봇을 잘 써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기업 자체가 공급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SI 그 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공정을 다 꾸며서 잘 쓸 수 있는데요. 그 대기업 이외에 나머지 지금 이제 로봇을 정말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단위나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앞으로 로봇을 도입할 수 있고 사실 시장을 더 열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사실 거기는 그 로봇을 산다고 해서 로봇이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스마트폰처럼 매뉴얼이나 조금 읽어본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무리 좋은 로봇을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로봇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중간에 SI를 해주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는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우리 로봇을 사다가 쓰면 됩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중간에 그 환경에 맞게끔 꾸며주고 공급을 해주시는 그런 SI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는 SI가 필요한 거고 또 뭐냐면 좀 요즘 그 말하는 그 라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그거는 공급자가 우리의 로봇을 사용하면 어떠한 서비스나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그런 서비스 플랫폼,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이랑 그런 것들 제시하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급자 입장에서의 SI요. 그런 서비스를 발굴하고 만들고 그런 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조금 많이 나와야 그래야 그 생태계가 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기술이 뭐 로봇 암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고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요. 실제로 그거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중간에서 이제 뭔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 SI 기업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그런 서비스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면 조금 생태계가 구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애드를 하면 이제 그 로봇을 잘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생태계 속에서 잘 만들면 사실은 이제 부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프로덕트 그 자체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뭐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실제로 팔기 위해서 임상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임상, 2차 임상, 3차 임상. 로봇의 경우에도 그런 임상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거겠죠. 로봇들을 현장에다가 많이 배포를 해서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갖는지를 피드백을 해서 로봇을 조금 더 잘 그 현장에 적응하고 또 실제 실용성이 많게끔 하는 튼튼하고 또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그 로봇 기업에게 그런 현장에서의 로봇이 익스피리언스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품도 그 속에서 또 테스트를 받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다른 외국의 그 로봇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다닌다면 그런 로봇들이 얻는 경험이 저희한테 피드백되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그런 외국에 피드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만든 로봇들이 점점 더 좋은 어떤 성능을 보이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제조를 잘 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들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토크쇼 주제는요. 그러한 관점에서 국내 로봇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로봇 정책이나 과제, 우리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과제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산업용 로봇 기업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이광규 상무님 먼저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부터 김용진 상무님, 박성주 대표님, 유지한 대표님 순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부품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로봇에서는 감속기라던가 모터라던가 센서라던가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품의 대부분은 지금 일본이라던가 여러 독일이라던가 여러 업체들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이게 또 안전이라던가 신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이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로봇 제조업체에서는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부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양산에 적용하려고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워낙 기술 장벽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수요 업체 입장에서는 또 워낙 핵심적이고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보수적으로 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신뢰도가 확보가 아직 덜 된 테스트 제품들을 양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또 바로 양산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륨이 작기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아야만 또 이제 계속 지속적인 R&D 투자가 될 수 있고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기 때문에 품질 실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항상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은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품 공급 업체 입장에서 그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R&D 활동을 해서 품질 개선을 해서 제품이 안정화되고 양산성까지 확보해가지고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까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양산에 적용하고 제품에 적용해 가지고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시장에 검증하기 위해서 로봇 업체에서도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속기, 지금 이제 우리 유재한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어떤 감속기 하나의 모델 6축 로봇에서 어떤 한 모델이 개발됐다고 해가지고서 그 해당하는 모델만 국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속기 로봇 전체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1축은 어느 회사, 2축은 어느 회사 이렇게 갖다 쓸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라인업이 다 구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신뢰성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 적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공급업체, 부품업체,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로봇을 그 부품들을 사용하는 메이커 업체들이 버티고 끝까지 양산 적용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SI 업체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로봇 업체에서의 판매가가 시장에서 공급돼서 공급가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어떤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제 로봇을 도입하고서 로봇 도입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라고 하고서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로봇 도입 비용이 아주 단순한 픽앤플레이스 작업에 1억 5천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로봇 판가 자체는 사실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제 1억 2천, 1억 3천 정도의 비용들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SI 업체가 작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숫자가 자체가 작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중간에 정책적으로 그 로봇 보급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서 가는 비용들이 실제의 로봇 메이커의 판가와 그다음에 그것을 도입해가지고서 적용하는 그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들까지 투명하게 좀 관리가 되고,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가지고서 엔드 유저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제 수요자들이 생길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일화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생산기술 펑션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LG전자 해외 생산법인의 뭐 설비나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현지에 가서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모 법인장께서 야, 이번에 로봇은 어떤 로봇 사용해? 했을 때 제가 한국에 어떤 로봇 사용합니다. 절대 반대하는 거죠. 그거 고장 잘 난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조직 밑에 있는 구성원들도 이거 가져가면 또 문제 생기면 본인이 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뭐 중장기적으로 로봇의 신뢰성을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지사인데, 현재 어떤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베너핏이 없다라면은 절대 엔드 유저는 쉽게 그 한국 로봇을 선정을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중국 로봇을 하나 사면은 로봇을 만드는 메이커에도 보조금을 줬고 사용 기업에도 보조금을 줬는 형태로 중국의 로봇 산업을 일으켰는데, 물론 한국이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무역의 어떤 다른 또 뭐 허들이 있을 거니까 있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 차원의 어떤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갈 때까지는 적극적인 뭐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로봇을 아까 현대로보틱스 상무님께서 로봇 자체는 2, 3천만 원인데 SI까지 하면 2억이라는 말들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로봇 에즈 서비스가 되려면 결국은 로봇에 카메라도 있고 AI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패키지화 형태가 돼서 제가 어떤 휴대폰 살면은 바로 쓸 수 있듯이 그런 형태로 이지 인스톨, 이지 오퍼레이션 형태로 되어야만 진짜 한국이 약간 하드웨어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들을 사용자의 편의성으로 이렇게 좀 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로봇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기술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는 뭐 그 비전 메이커, 로봇 메이커, 또 AI 솔루션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내부 회사에서 역량을 가져서 가지고 나가든 아니면 얼라이언스 형태로 가지고 나가든 그런 형태의 어떤 협력 생태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로봇월드 아까 돌아다녀 보니까 그 물류 로봇을 위한 그런 AMR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해외를 쭉 다녀보면 제가 이제 AMR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외를 쭉 다녀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AMR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누가 조금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냐, 뭐 누가 성능이 조금 좋냐, 뭐 이런 거가 조금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절대 강자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런 절대 강자가 출현을 하고 1등부터 쭉 랭킹이 매겨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그런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를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굉장한 많은 형태의 협력과 M&A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M&A 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중국의 로봇 기업들을 봐도 중국은 보통 뭐 수천억 단위의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장 진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나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굉장히 확대해서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로봇 기업에 어떤 정책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짧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기업들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인 협력이나 또는 시장을 바로 열 수 있는 수직적 협력 내지는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그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 제조 산업을 자국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제조 기술, 또 이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해외의 제조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외 진출도 지원하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하드웨어 강자의 국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죠. 최근에 와서는 모든 인더스트리에 너나 할 것 없이 소프트웨어가 다 핵심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더스트리든지 간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실력도 자꾸 상대 열세가 되게 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해외에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국내로 유입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비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대폭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해외에 있는 유수한 인력들을 국내로 끌어들이자. 미국 실리콘밸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고 중국이 AI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전향적인 이런 해외 인력 유입 정책에서 시작됐다는 걸 볼 때 우리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장 우선적인 거는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부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품을 판매하거나 그 국산 부품을 채용해서 로봇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정부 쪽에서의 일정 부분의 보조금 지급.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이 단시간 내에 어떤 그 로봇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산업부나 이런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WTO 체제에서의 또 위반되는 뭐 정책은 좀 위반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근데 뭐 그게 있는 건 알지만은 그에 좀 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방안을 갖다가 고민해서 만들어 가지고 국내 로봇 기업 그리고 로봇 부품 기업에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든 만들어졌으면 국내 로봇 기업들이 뭐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뭐 그런 역량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부품 기업으로서 부품의 어떤 품질 수준이라든지 신뢰성을 레벨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 1, 2% 부분에서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마지막 1, 2%는 가장 기초 기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과제를 하더라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뭐 기업이 부담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의 어떤 과제에 어떤 참여해서 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걸리는 것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이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제 만들어지고 과제 참여해서 또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름만 같을 뿐이지 사실은 기술의 레벨이 10년 전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이 레벨이 확실히 다르고 또 기술의 연구하는 뭐 또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이 많은데 다만 기존에 기지원한 과제와 중복되니까 이거 지원을 못 하겠다는 뭐 이런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품 기업은 그리고 부품 관련 그 연구 개발은 장시간을 요구하고 그리고 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테마는 똑같더라도 거기 있는 내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단순히 뭐 어떤 기존의 이름만 비교해서 기지원했던 과제라고 제외되는 뭐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됩니다. 뭐 똑같은 과제라도 그 내용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또 가장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품을 개발하고 이 부품에 대한 그 실증을 할 때 회사 내부에서의 뭐 자체적으로 뭐 내구심이라든지 가속 수명심이라든지 성능 시험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지만은 이게 어떤 커스텀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다는 레퍼런스나 아니면 그 레퍼런스를 쌓기 위한 실증 사업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뭐 2019년 이후에 뭐 실증 사업이나 부품에 대한 실증, 뭐 그 로봇의 적용 테스트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폭과 깊이를 더 넓혀서 그리고 또 장시간 지속적으로 또 진행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 중국에서 지금 그 생산 기지로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로봇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느냐 생산 기지로서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K 로봇 또 K 로봇을 만들기 위한 K 부품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K 생산 기술 소위 지금 K 컬처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것처럼 K 로봇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유행을 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 산업 정책에서 보완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짧게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신 문희창 교수님 의견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지훈 부문장님, 박성주 대표님, 유지환 대표님, 이광규 상무님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세 번째 질문과 거의 좀 유사하고 많은 여기 이미 박성준 대표님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로봇 산업 정책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저는 수요 창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수요 창출이 뒷받침이 돼야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라든지 M&A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수요 창출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이제 수요 창출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거냐, 이게 결국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030년대까지 그 일반적인 이제 제조 로봇보다 이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의 시장이 적어도 3배에서 5배 이상 커진다라는 어떤 통계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전문 서비스 로봇은 되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 수요가 되게 또 국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국한적인 수요를 대응 업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로봇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뭐 판매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이제 할 일이 결국에는 이 전문 서비스 영역 로봇을 이 공공 서비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부터 먼저 수요를 발굴하면 안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먼저 이 전문 서비스 로봇을 공공 서비스에 접목을 해서 수요 발굴을 하고 정부가 수요 창출을 해줘서 이 업체가 이제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로봇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을 결국에는 전문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 대상한테 실증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어떤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실증 사업 자체가 어떤 테스트 필드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업조차도 업체 스스로가 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 영역에 대한 테스트 필드도 국가가 주도로 좀 구축을 해서 업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주셔야지만 업체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스트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되고 수요도 이제 공공 수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창출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이제 로봇 산업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을 좀 파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수요 창출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고민을 해주시면 그 업체 스스로가 나머지는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문 교수님 의견하고 그 비슷한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그 질문하신 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는 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기업들 실제로 사업을 하시고 하시는 현장에서 수요 조사나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정부가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보완해서 더 했으면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사실은 그 로봇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규제 때문에 굉장히 정부 규제 때문에 굉장히 그 막히는 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금은 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뭐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좀 규제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혜택이나 그런 것들 보조금이랑 그런 혜택을 많이 주셔서 기업들이 정말 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맞춰서 그 기업들이 단순히 참여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정책들을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우리 정부 과제 특히 이제 R&D 과제를 보면은 뭐 무슨 로봇 과제, 무슨 개발 과제 이런 식으로 약간 디스크리트하게 지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하는 기술이 있고 또 열세인 기술이 있고 또 열세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그 전략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믿어지는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장에서 완벽하게 살아남고 성공할 때까지 좀 끝까지 밀어주면 어떨까. 단순히 기술 개발 과제 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검증하고 또 시장 진출을 하고
또 해외 시장에 POC를 나가고 해외 시장 진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해서 우리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끝까지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또 열세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똑같이 따라가기보다는 해외와 공동 연구를 좀 더 풀을 형성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 잘하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생태계를 통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짧게 대답을 드립니다. 박성주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뭐 부품 기업 그리고 로봇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이 전 세계 뭐 시장 규모에 비해서 아주 작은 편이고, 또 국내 시장으로만은 또 생존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되는데, 근데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박 대표님 말씀대로 해외 진출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어떤 수출에 대한 보조금,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정책적으로 뭐 지원하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글로벌로 진출해서도 거의 대한민국의 로봇이라든지 부품 이런 게 일명 말하는 가성비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업도 커 나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해외 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지원 방안 뭐 창출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의 어떤 수요 창출, 어떤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 뭐 창출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또 국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쪽에서의 로봇이나 로봇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정부 쪽에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제 방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지만은 방산 쪽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통한 어떤 수요 창출, 그리고 그에 대한 국산 부품, 국산 로봇에 대한 적용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도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뭐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규모로 커지고 또 해외 세계로 나갔을 때 경쟁을 할 수 있는 뭐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한 번 더 저도 같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 정책 자체가 개발 과제나 또는 실증 과제라던가 이런 식의 단발성으로 해가지고서 지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은 개발 과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실증이 되고, 그래서 부품 업체, 그다음에 메이커,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국산 부품들을 적용한 로봇들을 사용하는 수요 기업까지 해가지고서 사실은 그 국산화라고 하는 당위만 갖고서 그 업체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던가 지원 정책을 펴서 사실은 국산화라고 하는 애국심의 발로에 의해 가지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명분을 명확하게 주고 롱텀의 뷰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로봇 부품 개발 업체, 로봇 제조업체, 그 로봇을 사용하는 수요업체까지 골고루 장기간의 지원으로 해서 그런 생태계가 좀 안정화되고 국내 업체들이 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실은 그 정부가 로봇 산업 정책에 로봇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로봇의 이제 수요 창출 얘기도 이제 여러 번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나 또 약자나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들, 근데 로봇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겠죠. 그런 곳에 K 로봇이 들어가서 수요도 창출하고 또 기술을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도록 정부가 산업 정책을, 그리고 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크쇼 주제는요, 한국이 과연 세계 로봇 제조 기지로 성공할 수 있을까에
여러분 참석하신 우리 패널리스트들께서 있다 없다, 있다면 왜 있는지, 그리고 더 잘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어드바이스 해주시고요. 만약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그 LG전자 김영진 상무님께서 먼저 의견을 주시고요. 배지훈 부문장님, 박성주 대표님, 유재환 대표님, 이광규 상무님, 문희창 교수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먼저 주셔가지고 솔직히 단답형으로 딱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라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수요 기업에서 느끼는 문제들은 뭐 저희 LG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뭐 정부 이런 지원 과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수요 기업이 풀지 못하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뭐 산학연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레슨앤런을 통해 더 큰 수요가 창출되고 더 그 기술이 또 우리나라에 내재화 된다라면은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좀 쉬운 사례를 들면은 저희가 자동차 부품 이렇게 LG전자 사는데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 사출품이 있고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고 마지막에 그 뒤에 커버랑 그 사출품을 따라서 이렇게 접착제를 디스펜싱을 해서 딱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로봇 사용해서 디스펜싱 노즐 써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출품에 공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차를 딱 맞춰서 세팅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세팅의 티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또 이 객체를 인식을 해서 따라가는 또 팔로잉하는 알고리즘을 짜야 되고 이런 통합적인 게 저희 그 수요처에서 진짜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오픈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힘을 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저기 서 교수님 저기 제조 기지라는 게 지금 꼭 이렇게 제조를 해서 저희가 뭐 생산을 하고 그런 의미로 지금 제조 기지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원래 의미죠. 의미인데 이제 뭐 그 각자 그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저는 그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K-팝이 BTS를 보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팝이나 뭐 여러 가지 연예 그런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시작한 것도 아닌데도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막 그런 컨텐츠랑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그 통신 속도들이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아니면 지금 로봇 쪽에서 보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뭐냐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더라도 부품이나 그런 것도 있더라도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뭐 국내 제품들이 이제 기술 발전도 할 거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해서 저는 거기다가 저희만의 그 소프트웨어랑 콘텐츠를 얹어서 사실은 완제품 형태로 해서 해외로 그러니까 뭐 그 기존에 있던 그 뭐냐 휴대폰보다 사실은 뭔가 아이디어랑 뭔가 콘텐츠가 더 얹혀져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런 것들 로봇이 아마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막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분들 그 특성상 저는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랑 콘텐츠를 얹어서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예, 서 교수님이 질문을 꼬셔가지고 갑자기 있다 없다로 대답하라고 하니까 저는 없다. 근데 잘하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제조 기지가 되려면 결국은 기지라는 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기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정부가 좋은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지원하고 과제를 또 관리하고 이런 일종의 그 슈퍼비전, 통제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부가 조금 그거를 방향 전환을 해서 글자 그대로 플랫폼의 역할을 정부가 해주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들어와서 자기가 기여한 것보단 얻어가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로봇 산업이라는 그 플랫폼 안에 뭐 기술 공급자도 들어오고 기술 수요자도 들어오고 투자자도 들어오고 또 서비스 사업자도 들어오고 수요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투자의 플랫폼 역할도 해주고 기술 이전의 플랫폼 역할도 해주고 또 뭐 서비스의 그 새로운 생태계 투자의 플랫폼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한국의 그 제조 기지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저는 두바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으로 대박난 데가 사실은 두바이라고 보는데 다 아시다시피 두바이는 원래 사람 인구도 없고 자원도 없고 모래밖에 없고 가진 거라고는 수산업 조금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기름조차도 없던 나라인데 갑자기 전 세계에 대박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게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을 끌어오고 전 세계의 기술을 끌어오고 기술자를 끌어오고 사업자를 끌어오고 투자자를 끌어와서 자기네 땅 안에서 놀게 해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산업이 그 미들 이스트라는 그 하나의 플랫폼만 가지고도 그렇게 대성했는데 우리나라는 로봇 수요국이기도 하고 로봇 기술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역할 또는 이 기업들의 역할이 플랫폼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입한다면 아마 제조기지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다들 뭐 가정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제 조건이 그 국내에 현대 로보틱스 같은 수준의 회사가 10개 이상이 로봇 전문 회사가 생긴다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어떤 일종의 부품 업체로서는 어떤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의 또 그 코어를 하거나 어떤 표준화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어떤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회가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히 뭐 이 토론의 주제인 또 그 IRA에 의한 어떤 중국을 제끼고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그에서의 로봇 산업에 공급하는데 뭐 대한민국이 그러한 뭐 제조 기지가 될 수 있냐 뭐 그런 의문인데 일단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그 로봇 업체가 또 많아져야 되고 그 로봇 업체가 단순히 작은 회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좀 큰 회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 밑에 또 작은 회사가 또 어느 정도 규모의 또 생태가 돼서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부품부터 시작해서 로봇 자체의 성능 그리고 로봇의 편의성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더 나아지는 더 한 걸에 더 업그레이드 되는 또 그 퀄리티를 보장해야 되고요. 뭐 또 이 퀄리티는 또 수량이 되면 또 충분히 또 그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 기지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중국을 생각하면서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가도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제조 기지에서 단순히 OEM 생산 기지, 그래서 레드 오션인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인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이제 애써 탑재해서 단순히 저비용의 하드웨어를 생산한 거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에 또 한국의 비용 구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유수의 글로벌 탑 티어에 속하는 그런 여러 개의 로봇 공급 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산업계에 몸담은 입장에서 의지치를 담아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아까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다양한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이제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제가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지금 뭐 로봇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뭐 일본 업체들 본다고 하면 사실은 과거에 통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잘 워킹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그쪽 전체적인 마인드가 또는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패러다임 변화에 굉장히 뒤늦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문서에 도장 찍는 일이 많아져서 그것을 전산화시켜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여전히 거기는 도장 찍는 로봇으로 해가지고서 그걸 대처를 하고 있는다던가 신칸센에서 개표 개찰기가 저희는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그 KTX라던가 역사에서 이제 개찰기가 사라졌죠. 그리고 승무원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자리 이렇게 확인하고 뭐 직접 대면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신칸센은 여전히 개찰기에 표를 넣고 밀어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한 장 넣어도 되는 거를 이제 두 장 넣어도 인식되도록 또는 뭐 수평으로 넣어도 되도록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 계량 개선에만 으로 해가지고 접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족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또 그런 것들 계량 개선에서 벗어나서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또 추진력을 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탑티어를 뛰어넘는 로봇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yes, no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yes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 한 2년 겪으면서 과연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제한됐어요. 이동 범위가 되게 좁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적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될 거냐, 로컬 비즈니스가 될 거냐 했을 때 로컬 비즈니스가 지금 대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봇도 이제 제조 로봇에서 결국 서비스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라 납품용 소량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걸 다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3대 제조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밑받침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결국에는 납품용 소량 생산에 적합한 전문 서비스 로봇이 뭐냐? 이게 결국에 저희는 콘텐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또 콘텐츠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로봇, 결국에는 이 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대응해서 그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은 저는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흩어져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생태계 자체가 되게 그 다른 산업과 다르게 되게 잘못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부가 조금만 가다듬어서 뭐 기술 개발 과제, 로봇 기술 개발 과제에서 로봇 제품 개발 과제로, 그다음에 로봇 제품 개발 과제가 끝나게 되면은 로봇 실증 과제로, 그다음에 이 실증 과제 끝나게 되면은 공공 수요 바탕으로 수요를 창출해 줘서 이런 거를 뒷받침을 체계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후에 전문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빠르게 제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아까 전에도 LG의 상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로봇 비즈니스는 로봇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솔루션을 팔아야 되는 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거를 가지고 솔루션화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 결국엔 로컬 비즈니스를 더 로컬 산업을 육성해서 해외에는 솔루션으로 공급하는 현재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해외에서 이런 컨텐츠나 이런 체계를 가지지 못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로봇을 거꾸로 요청하는, 제조를 요청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제 개인 의견을 조금 드리면,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세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뭐 그런 복잡한 환경 때문에 지금 뭐 그 주식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전쟁 속에 로봇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 로봇을 잘 만드는 국가,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마도 굉장히 유리한 어떤 입장에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봇 테크놀로지라는 것, 또 로봇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어떤 그런 중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의 모든 로봇을 만들고 싶어하는 매니팩처 생산하는 그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다 생산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로봇을 빠르고 적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만드는 로봇들이 다른 뭐 BTS라든지 이런 문화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함을 보이듯이, 또 유행을 시키듯이 저희 로봇하는 회사나 로봇하는 분들이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 기술들이 K로봇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전 세계를 다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뿌리에 해당되는 이런 생산을 대한민국에서 각 요소별로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또 아니면 국내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각자 1분 전독씩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지훈 부문장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1분 정도씩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로봇 관련된 그 산학년 모든 그 관련된 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그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 로봇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같이 힘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한국 로봇이면은 쓰지 말라라는 모 해외 법인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뭐 오늘 이런 또 중요한 자리를 토대로 좀 저부터 한번 또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부터 좀 우리 로봇 메이커, 또 같이 그런 부품, 그다음에 솔루션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은 마음을 열어놓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모드를 배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모드는 일본의 그 NTT 도코모가 구축했던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던 서비스인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대표적으로 망한 사업이고 일본의 IT를 고립되게 만든 대표적인 그 서비스다, 이렇게 호평을 받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선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게 이제 호주나 뭐 이런 데로 이제 수출도 했던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끼리 잘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국제 표준이라든가 해외하고 연결하고 다른 서비스하고 연결하는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만들었는데 고립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로 변질됐다. 이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내 얘기했던 협력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연결하지 않으면 잘 만들어도
외면당하면 쓰레기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회초년생 초창기를 대기업에서 로봇 개발 담당자로 일을 좀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내 로봇 부품 업체들이 찾아오면 항상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이제 감속기 업체를 맡고 또 감속기를 갖다가 국내 로봇 기업에 팔다 보니까 그때 제가 참 나쁜 짓 했구나. 그때 조금이라도 좀 더 전향적으로 그 부품을 갖다가 선택하고 테스트해 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후회를 하는데요. 뭐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옛날보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좀 더 그 로봇 기업과 로봇 부품 기업과의 어떤 상생, 그리고 같이 코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로봇 사업 어떤 전망이 아주 밝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속기 수요 기업으로서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말씀이 저로서는 사실은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제품 또는 이슈, 품질 이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장 내년에 팔아야 되는 제품들, 이런 것만을 갖고서 평상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회에 한국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롱텀의 뷰로 해서 또 개발 부문 전체의 비전에 대해서도 아까 R&D 역량들의 기초 실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독려를 하고 또 고민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되면서 한 번쯤 이제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도 생각합니다. 쉬어갈 때 결국엔 뒤를 한번 돌아보고 그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정부 그다음에 산학연에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의 재도약하고 재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기업이 원하는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의 어떤 위치에서 이 토크쇼를 주관을 했습니다. 좌장을 받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지금 코가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서빙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털한 로봇 테크놀로지도 저희들이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끼리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K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분위기가 경제적으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또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우리 이 인더스트리를 크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 내에 중국을 극복하고 또 여러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저희의 제조 기지뿐만이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 K-로봇 기술이 자부심을 갖고 세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책 수립이나 정부가 방향을 수립하거나 또 회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방향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